혹시 오늘 안 온 친구들 있을 수 있으니까 다음 주 오프라인 수업 없고 사전 제작한다는 거는 제가 LMS에 다시 공지를 해놓겠습니다. 자, 오늘 볼 내용은 이 수업의 어떻게 보면 목적에 맞는 동남아 얘기를 조금 하려고 해요. 조금 사실 동남아는 그 과거 이야기보다 현재 상황을 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하는 것이 조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옛날 그 오늘날의 동남아 현황을 뒤에서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살펴볼 건데 그렇다고 해서 뭐 안 하고 지나갈 수는 없죠. 그리고 동남아를 얘기를 할 때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는 인도나 중국 이쪽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인도, 동남아, 그 다음에 이제 중국,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이 시대, 동시대의 고려, 그까지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도는 참, 한마디로 설명할 수 없고, 설명이 안 돼. 너무나 다양하고, 인구에 있어서도 지금 중국을 역전한 걸로 알고 있는데, 세계에서 가장 사람이 많은 나라고, 그만큼 잠재력도 무궁무진하고, 뭐 인구 얘기하니까 사실 굉장히 한국의 경우에는 저는 한국의 미래가 굉장히 불투명하다고 보는 게 이제 결국에는 이게 출산율이 계속 떨어지게 되면 인구가 줄 것이고 인구가 준다는 게 여러 가지 문제를 이야기를 하는데 가장 큰 문제가 기본적으로 파이가 작아져요. 경제적 파이가 작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에는 이게 여러분들 그 통상론 그 유정호 교수님 수업에서 그 내용을 다루는지 모르겠는데 한국하고 미국이 FTA를 체결을 하면 누가 좋아요? 누가 좋을까? 한국이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유는 미국이 시장이 훨씬 크죠. 그러니까 우리 이게 여러 가지 그 수요 공급에 따른 무차별 곡선을 긋더라도 곡선의 볼륨 자체가 미국이 훨씬 큰 거예요. 인구도 많고 인구에 따른 뭐도 많아. 구매력도 훨씬 높죠. GNP나 뭐 GDP나 PPP나 다 높잖아. 그러면 사실 한미 FTA를 통해서 미국이 확장될 수 있는 어떤 그 시장은 인구 5천만 명밖에 안 되거든, 한국은. 근데 한국의 입장에서는 2억 명, 미국이 거의 한 3억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3억 명. 근데 그 3억 명의 구매력이라는 걸 생각해 보세요. 3억 명의 구매력. 물론 미국의 구매력도 3억의 그 미국 시민들한테 평균적으로 이렇게 스프레드처럼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게 아니고 극소수의 부자들한테 모여 있는 사회이긴 하지만 빈부격차가 심해서 그래도 그 미국이 갖고 있는 구매력을 생각을 해보면 한국의 입장에서는 엄청난 시장의 확장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만큼 인구라는 것이 곧 시장의 크기를 의미하고 시장의 크기가 그 나라의 경제력을 의미를 합니다. 한국이 일본을 따라잡았다라고 하는데 저는 아직도 요원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일본은 인구가 1억이 넘어요. 1억 2천만 명 정도 돼요. 한국의 2.5배입니다. 인구가. 예를 들어서 물건을 하나 팔잖아요. 한국은 한국에서 사줄 수 있는 사람이 5천만 명밖에 안 되는데 일본에서 물건을 만들면 1억 2천만 명이 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인구, 뭐 구매력 뭐 비교할 건 아니잖아. 그러면 시장 자체가 일본이 훨씬 큰 거예요. 그거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인도나 뒤에 얘기할 동남아가 굉장히 무서운 게 이 나라들은 인구도 많거니와 계속 많아질 여지가 커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젊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인구 그래프가 이렇게 종 모양을 띠고 있어요. 베트남이 아직 1억 명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베트남은 1억 명 넘을 겁니다. 곧 10년이나 20년 이내에 베트남이 인구 1억 명을 돌파할 가능성이 높아. 지금 현재 한 8천만 명, 9천만 명 정도 되는,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남북한 인구를 합친 것보다 조금 더 많은 숫자인데 베트남이 젊은 층의 인구가 많기 때문에 10년 이내 1억 명을 뚫을 거야.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지금 베트남이 계속 경제 발전을 하면서 국민소득과 이런 게 상승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인구가 같이 증가하면서 이렇게 같이 성장을 하면 저는 조만간 베트남, 뭐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 이런 국가들의 어떤 경제력과 이런 것들이
선진국의 근사치로 곧 다가올 거라고 봐요. 그 잠재적인 시장이 엄청 크고 그러한 시장을 다행히 그쪽에 계신 분들이 여기 한국에도 뭐 우리 학교에도 대학원 이런 데 보면 유학생들이 많이 와 있는데 한국에 대한 관심, 한국 상품, 한국 문화, 특히 K-팝을 비롯해서 관심도가 굉장히 높죠. 예, 그리고 친숙하기도 하고, 예, 그리고 지리적으로 가깝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굉장히 교류도 많이 일어날 거고 무역도 많이 할 거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근데 놀러 가면 겨울에만 갑니다. 여름에 가면 너무 더워. 동남아 여름에 가고 싶지 않아. 물론 동남아는 열대 지방이기 때문에 여기 한국처럼 봄, 여름, 가을, 겨울의 개념이 아니고 건기, 우기 이렇게 나누죠. 건기, 우기라고 나누는데 한국에 한 7, 8월 달쯤에 이제 그 동남아를 간다. 쪄 죽습니다. 별로 가고 싶진 않지만 간다면 겨울에 가고 싶다. 뭐 그런 얘기. 자, 인도에 대해서 이야기 해봅시다. 잡설은 좀 그만하고. 자, 인도가 그래서 인구가 많은데 이 인구가 뭐 한국처럼 한국도 단일 민족이라고 하기 좀 어렵지만 한국보다 여기 더 훨씬 복잡해요. 왜냐하면 이게 오랜 기간 동안 외침을 받고 인구의 그 어떤 대이동이 있었기 때문에 옛날에 그 그리스계부터 시작을 해서 몽골인들도 흘러 들어왔고 뭐 티베트나 버마 쪽에서도 사람들이 들어오고 뭐 이러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인도 여기 반도 크게 봤을 때 인도가 반도죠. 반도인데 인도 반도가 거기에 원래 현지인들도 있고 이러면서 복잡합니다. 인종 구성이. 그래서 보면 인도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접해 볼 기회가 사실 한국에선 드문데 캐나다나 이런 데 가보면 인도 사람들 되게 많이 이민 와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캐나다 사람이래. 인도 사람들을 보면 그 피부색이 이런 피부색 가지고 이런 표현하면 좀 안 되긴 하는데 약간 그라데이션이야. 무슨 얘기인지 알죠? 굉장히 피부가 하얀 사람부터 시작해서 약간 그 흑인에 가까운 진한 피부색을 갖고 그러니까 그게 피부색이 그렇게 그라데이션이라는 게 다인종 다민족 국가입니다. 그 기원을 따져 올라가 보면 그리고 여기가 종교적 다양성도 있습니다. 일단 이슬람 믿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리고 가장 다수를 차지하는 게 힌두교. 그리고 여기가 원래 뭐죠? 불교가 여기서 시작됐죠. 불교를 믿는 사람들도 있고 뭐 소수이긴 합니다만. 그리고 굉장히 그런 많은 종교적, 인종적 차이가 있고 그리고 인도가 그렇게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 중국처럼 이렇게 평야지대이거나 그렇지 않아요. 산악 고원지대이다 보니까 인도의 각 지방마다의 특색이라든지 방언이라든지 이런 게 다양해서 굉장히 이 지역을 하나의 문화권, 하나의 어떤 국가로 묶는 그런 작업들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래서 통일 왕조나 이런 것들이 나타나기보다는 여러 지역에서 분할된 왕국으로서 흥망을 거듭을 하다가 이제 1526년에 무굴 제국이라는 형태로 이제 그 제국도 이제 이슬람교 기반이었는데 뭐 어떤 인도 전역을 이제 다스리는 왕조가 이때 정도에 나타나기도 시작을 합니다. 그 전까지는 좀 지역으로 흩어져 있던 왕조들이 나타나고 사라지고 했다라는 거를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인도 관련돼서 여러 가지 컨텐츠나 뭐 이런 것들을 보면 빠짐없이 등장하는 게 이 신분, 카스트 제도를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카스트 제도를 설명하는 것 자체가 어려워요. 원래는 그 카스트 안에서도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 같은 뭐 외부인들이 인도의 카스트가 도대체 몇 개까지 쪼개지고 뭐 어떤 게 있고까지 우리가 세부적으로는 알 수는 없죠. 근데 이제 큰 틀에서 얘기할 때는 지금 강의 자료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제 계급 브라만 그리고 귀족 계급 크샤트리아 그리고 이제 바이샤 수드라 뭐 이렇게 나눠지고 거기서 뭐 우리가 늘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불가촉 천민 해가지고 뭐 한평생 빨래만 하는 사람도 있고 뭐 그렇죠. 그런 것들이 가지고 있는데 사실은 인도 사회가 그 조금 더 선진화 이런 표현도 참 어떻게 보면 신뢰가 되는 표현이기도 한데 좀 더 사회 발전이나 사회 통합의 측면으로 나아가려면
사실 인도 스스로도 이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하거나 극복해야 될 거라고 봐요. 뭐 아직까지는 좀 그런 어떤 유산이, 이 제도의 유산이 좀 남아 있다라고 보여지죠. 자, 그래서 앞서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인도를 하나의 통일된 왕국으로 다스리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계속 분화되기도 하고 분열하기도 하다가 서로 이제 분쟁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제 외부 세력의 침입에 좀 노출될 수밖에 없죠. 자기들 간의 분쟁이나 이런 게 발달하다 보니까. 그래서 다음 시간 정도 얘기할 것 같은데 이제 포르투갈 이런 이제 유럽 세력들이 이제 새로운 개척 시대, 대항해 시대를 맞이해서 아프리카 희망봉을 경유해서 인도로 직접 오는 이제 항로를 개발이 아니라 발견을 하면서 포르투갈이 이 지역에 침투하게 되죠. 그래서 16세기 초부터 포르투갈 세력들이 이 인도양으로 들어오면서 그 인도의 그 서부 쪽 그 해안지대 항구에 포르투갈 식민지들이 생겨나고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외세의 어떤 식민 지배의 시작이 발생하게 됩니다. 인도가 여러 가지 뭐 이 땅이 넓다 보니까 이 농업 이런 것들이 발전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인도의 특산이라고 하면 이제 면화. 이 면화가 원래 이 인도 지역의 토착 작물입니다. 그래서 이 면화 재배가 굉장히 발달을 했고 그리고 후추. 뭐 이런 동남아에서도 그 기후대가 동일하기 때문에 향신료들이 많이 생산이 되는데 여기서도 이제 인도 지역에서도 후추와 같은 향신료들이 많이 생산이 됐습니다. 후추나 이런 향신료들이 뒤에서 동남아에서도 다루게 되겠지만 여기 5번 슬라이드에 보면 좀 여러분들 이게 제가 스캔을 한 건데 해상도가 별로 좋진 않은데 오른쪽 위에 보면 이 그 작물이 3개가 있잖아요. 작물이 3개가 있는데 맨 왼쪽에 후추예요. 그리고 가운데가 계피고요. 맨 오른쪽이 육두구예요. 뭐 적을 것까지는 향신료. 근데 이 후추가 쉽게 말해서 한국 사람들은 뭐 뭐 먹을 때 주로 치지? 후추? 국밥. 순대국밥. 근데 후추 없다고 못 사는 건 아니잖아. 한국 사람한테 후추 없다고 못 사나?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대체제 많은데. 뭐 깻가루 뿌려 먹어도 되고 마늘 많이 이거 깐마늘 이거 마늘 으깨가지고 넣어도 되고. 한국 사람은 그렇잖아. 솔직히 후추 없어도 생활하는데 별 지장 없을 것 같은 데가 되잖아. 근데 유럽 사람들은 그게 아니죠. 왜? 거기는 육식을 하기 때문에 이 고기의 잡내를 없애는 데 있어서의 향신료가 절대적으로 필요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유럽에는 후추가 안 나. 여기 인도 동남아에서 가져가야 돼. 그러면 결국에는 멀고 먼 바다를 지나가거나 아니면 중동 지역의 이슬람 상인들의 운반에 맡겨야 되는데 문제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다시피 중동 지역이 이슬람의 문화권이죠. 그래서 보니까 그 영향으로 뭐 십자군 전쟁도 일어났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을 했어요. 후추를 이 시기에 뒤에서 얘기를 하겠지만 뭐 그런 말도 있습니다. 후추 한 주먹거리가 있으면 집 한 채 산다. 유럽에서. 그런 정도로 후추의 가치가 유럽 사람들한테는 큰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인도 지역에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나올 그 동남아시아 지역의 생산이 중요했다라고 볼 수가 있죠. 동남아시아는 뭐 원래 오랜 기간 동안 버마, 지금의 오늘날의 미얀마, 태국, 이제 옛날에는 태국이라고 안 하고 이제 시암이라고 했었죠. 베트남, 캄보디아 뭐 이런 나라들의 고대 문화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에서 이제 문화가 발달을 했고 이 지역에 이제 인도에서부터 힌두교도 들어오고 불교도 들어와서
불교 사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도 오늘날의 태국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불교 국가죠. 예. 그러니까 되게 특이한 거예요. 동남아를 잘 관찰해 보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처럼 이슬람 문화권도 있고 그 태국 같은 경우는 불교 국가고 또 베트남 보면 베트남은 사회주의 국가이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유교 문화권이에요. 한국하고 똑같아. 중국의 영향을 받아서 유교 문화권입니다. 그래서 이게 다양해요. 그래서 동남아시아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게 지역적 경계지 문화적 경계는 아니에요. 베트남 문화와 태국 문화는 분명히 다릅니다. 우리가 그거를 좀 달리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그래서 이런 다양한 종교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캄보디아나 버마 이런 지역에 대규모 사원이 건설되었고 이 지역이 그러니까 뭐 문화 발전이나 이런 것들이 뭐 낙후되었다라고 절대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들은 뭐 얘기 들어봤죠. 뭐 앙코르와트라든지 그런 거 이제 캄보디아 가보면 물론 오늘날의 캄보디아가 경제적으로 많이 발전할 필요성이 있지만 예전에 그 만들어 놨던 앙코르와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굉장히 문화적으로 융성을 했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이런 국가들이 뭐 외침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 받기도 합니다. 뭐 이제 몽고가 침입을 하기도 하고 뭐 서로 간에 전쟁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태국이나 베트남 이런 데 가보면 뭐 자기들끼리 태국이 뭐 쳐들어가고 베트남이 쳐들어오고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우리가 한국하고 일본이 사이가 안 좋잖아요. 예, 오랜 기간 동안. 예, 그것처럼 태국하고 베트남도 사이가 엄청 안 좋아. 엄청 라이벌리가 심해요. 예. 그래서 그 박항서 감독님이 그 태국을 축구로 이겨가지고 국민적 영웅이 된 거 아니야. 그런 거죠. 예. 자, 그래서 이런 지역들이 이제 불교의 영향을 받기도 하고 이슬람 문화권이 이슬람교가 전파가 되면서 그 이슬람 문화권이 형성이 됐는데 이 지역에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지역이 두 개 정도가 있어요. 첫 번째는 몰루카 제도라는 것입니다. 위치가 어디냐면 여기에요. 여기 오늘날의 인도네시아 이 지역인데 잘 안 보이네. 여기 요 지역. 요 보르네오 섬에서 이쪽으로 있는 요 지역. 요 지역이 쉽게 말해서 향신료, 육두구 이런 것들의 산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생산되는 그 향신료들을 가지고 유럽으로 돌아가서 판매를 하면 엄청난 이득을 취할 수 있는 그런 곳이죠. 그래서 향신료 제도라고 했었고 여러분들 아마 세대가 좀 달라서 그 게임을 모르는 사람도 있을 건데 그 제가 어젯밤에도 게임을 했는데 그 인생을 살면서 인생 게임이란 게 있어요. 그런 게 있잖아. 뭐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도 있고 리그 오브 레전드는 내가 30대 때 나와가지고 그렇게 많이 하진 않았어. 그리고 그 비슷한 시기에 오버워치가 나오면서 오버워치를 더 많이 했고 오버워치를 은퇴하고 다시 리그 오브 레전드로 돌아가니까 피지컬이 안 되더라고. 왜냐하면 내가 31살 때 리그 오브 레전드가 나왔고 35에 오버워치가 나왔거든요. 그 프로게이머들이 일찍 은퇴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반응 속도가 느려져요. 나이 먹으면. 여러분들 30대 안 될 것 같이 돼봐요. 그리고 이게 좀 나이를 먹으면 다른 사람하고 경쟁하는 게 현실에서도 경쟁을 해야 되다 보니까 게임에서 다른 사람하고 경쟁하는 거에 피곤함을 느끼기 시작해요. 그래서 저는 주로 요즘에는 콘솔 게임만 하는데 혼자 하는 게임 있죠. 플레이스테이션, 닌텐도, 스위치 이런 것만 하는데 제 인생 게임 중에 뭐가 있냐면 대항해 시대라는 게임이 있어요. 굉장히 그 고전 게임인데 그 대항해 시대 1, 2, 3, 4가 있고 대항해 시대 온라인이 있었어. 내가 그 대항해 시대 온라인이 내가 딱 여러분들 나이 때 대학교 2학년 아니다 군대 제대하고 나서 2004년이었으니까 군에서 제대하고 나서 그 게임이 군대 가기 전에 나왔나 보다. 2002년 그때쯤에 나왔어. 그래서 본격적으로 즐긴 건 군대 제대하고 나서 즐겼는데 그거를 하는데 그 게임이 그 현실 세계의 1시간이 그 게임의 하루였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 게임의 하루가 있는데 현실 세계에서 그게 1시간이었나 10분이었나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 근데 아무튼 그래. 그때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길드를 만들잖아. 근데 대학교 동아리 친구들이랑 길드를 만들었어. 그 게임 안에서. 그래서 이제 리스본에서 출발을 하잖아. 리스본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이렇게 아프리카를 이렇게 돌아서 동남아, 인도로 와요. 목적은 그거야. 향신료를 사가지고 유럽으로 다시 돌아가기 위해서. 그래서 나도 계정을 5개를 만들어서 클라이언트를 5개를 돌리고 내 친구들도 5개씩 해서 배를 25척을 띄워. 크게 놀았지. 그 당시에 이제 일종의 쌀먹을 한 거죠. 쉽게 말하면. 게임방에 앉아가지고 5명이 쭉 앉아가지고 배를 5척씩 25척 대상선을 끌고 리스본을 출발을 해서 아프리카 이렇게 돌아가지고 인도로 해가지고 여기까지 갔어. 진짜 여기까지 가서 배 한가득 이제 향신료를 싣고 돌아가. 근데 중간중간에 해적이 있잖아. 유저 해적들이 있거든. 유저 해적. 그 유저 해적을 대항하기 위해서 우리 5명 중에 어떤 식이냐면 한 명이 딱 걸리잖아. 그러면 그 한 명을 내어주고 나머지 4명은 톡겨. 뭐 그런 걸 했어. 기억이 나네요. 그래서 돌아와서 왜 자꾸 전화가 와? 학교가 너무 시끄럽다. 그래서 자 그러하고 그래 뭐 때문에 아무튼 이게 중요했다. 동남아를 생각을 하는 게 이 시기에 그래서 뒤에서 얘기하게 되겠지만 이 동남아를 이야기할 때 빠질 수 없는 게 이제 식민 지배의 문제가 있는데 이 인도네시아 지역이 결국에는 나중에 가면 이제 그 네덜란드의 식민지가 됩니다. 네덜란드의 식민지가 되고 말레이시아는 영국 그리고 베트남이나 캄보디아 이쪽 그 인도차이나 반도는 프랑스 그리고 미얀마나 이쪽은 이제 또 미얀마 인도는 이제 영국의 식민지가 되는 식으로 그 당시에 이제 서구 열강들의 식민지가 되는데 그 식민지가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 지역이 그들이 원하는 뭐 향신료라든지 그런 물자들의 생산지였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안타까운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고 그게 이제 첫 번째 이슈고 두 번째는 왼쪽 아래 5번 슬라이드 왼쪽 아래 보면 딱 보면 이 지역이 어딘지 알겠죠. 이 지역에서 여기 보면 여기 지금 점처럼 찍혀 있는 데가 있어요. 여기 보면 여기 네. 여기가 뭘까요? 싱가포르. 여기를 말라카 해협이라고 합니다. 그 말라카 요 지역을 말라카 해협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요 지역에 고대 왕국이 말라카 왕국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말라카 왕국이 요렇게 영향력, 지금의 오늘날 말레이 반도 남부하고 이 섬 이름 수마트라 섬인가? 뭐 이런데 이 섬의 요쪽 동쪽 요 지역 딱 그래서 이 지역을 다스렸는데 제가 여러분들 그 아프리카 홍해를 얘기를 하면서 후티 반군 얘기하면서 그 길목이 있었죠. 홍해에서 아덴만 쪽으로 빠져나가는 그 길목이 굉장히 중요한 길목이다라고 했는데 거기 못지않게 중요한 길목이 이 말라카 해협이에요. 왜 그러냐면 여기가 쉽게 말해서 이 인도양과 동아시아를 연결하는 루트를 이 지역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세계 지도를 보면요. 자, 이렇습니다. 여기가 중요한 거는 이쪽이 수에즈 운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지역으로 들어가면 예전에 고대에는 낙타를 타고 나일강을 이용을 해서 유럽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루트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길목이었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쪽 유럽이나 이쪽 중동 지역에서 이렇게 와가지고 인도를 지나서 동아시아로 간다라고 쳤을 때 육상 운송은 힘들어요. 육상 운송은 꿈도 꾸지 마세요. 왜? 여길 간통해야 되는데 미얀마, 태국, 라오스, 베트남 이렇게 간통해서 간다고? 말도 안 되죠. 여기 뭐 있어요? 여기. 들어본 적 있어? 여기. 차마고도 들어본 적 있어? 이쪽이잖아. 이 높은 지역을 어떻게 넘어갈 거야? 오죽하면 중국에서 인도로 가기 위해서 이 무시무시한 이 티베트 고원하고 히말라야 산맥 넘어서 가는 이야기를 약간 판타지를 섞어서 만든 이야기가 있잖아. 소유기.
그 쉽지 않다는 거야. 쉽게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야. 그 길은. 그럼 바다로 가야 돼. 그럼 바다로 간다고 쳤을 때 최단 루트가 어디냐? 여기란 거지. 이 말라카 해협을 지나야 딱 여기에 싱가포르이 있죠. 요렇게 해서 지나가는 루트가 최고 루트다. 만약에 여기가 막힌다면 이렇게 크게 돌아야 돼요. 자카르타로 해가지고. 그래서 인도네시아 수도가, 물론 지금 자카르타가 물에 잠겨가지고 수도를 옮긴다는 얘기가 있는데, 자카르타가 위치가 여기 딱 있잖아. 왜 여기 있겠어? 이쪽 선택지를 배제하면 그나마 최단 루트가 여기죠. 이렇게 돌아가야 되죠. 그러니까 여기 딱 자카르타예요. 자, 그러면 일로 못 간다. 그러면 어디까지 돌아가야 돼? 호주까지 돌아가야 돼. 그러니까 여기 이 말라카 해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시아, 이 동아시아 지역과 유럽, 서아시아, 아프리카 지역을 연결하는 모든 컨테이너선이나 벌크선들이 다 이 말라카 해협을 지나가요. 배들이. 그리고 그 길목에 위치하고 있는 나라, 싱가포르. 싱가포르는 뭐 다시 뒤에서 다시 얘기를 하겠지만 그만큼 그 필요성이나 중요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라카 지역이 그래서 굉장히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라카 지역에서 일종의 네트워크를 구축을 해서 이 시기부터 무역을 오랫동안 했고, 이게 결국에는 무역을 통해서 발전한 뭐 대표적인 왕국 중에 하나인데, 기본적으로는 이게 교통의 요지에 위치를 하고 있어서 모든 배들이 이 지역을 지나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 지역을 관통하는 사람들한테 일종의 어느 정도 세금을 걷어들이거나 뭐 아니면 그 지역에서 상인들을 정착을 시켜서 그들의 어떤 경제 구역이나 이런 것들을 만드는 방식으로 했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 말라카 왕국에서 재미난 것이 있는데, 여러 지역에서 이제 상인들이 이 지역으로 몰려들잖아요. 그래서 그 상인들의 민족 구성이나 출신지에 따라서 공동체를 만들어 놓고, 거기 그 공동체의 대표를 뽑아가지고 그 관리를 통해서 그 지역을 관리하는 방식을 썼어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뭐 이제 구자라트는 인도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죠. 인도나 그리고 인도 동부, 그러니까 인도 서쪽에서 온 사람들, 인도 동쪽에서 온 사람들, 그리고 이제 동남아시아나 필리핀 지역 사람들, 그리고 이제 중국이나 이쪽에서 온 사람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어떤 구역을 만들어 놓고 그들이 머무는 어떤 뭐 자치 구역이라는 뭐 할까? 그런 것들을 만들게 하고, 거기에 이제 창고나 이런 어떤 상거래를 할 수 있는 기반 시설을 두게 하고, 거기에 대표자를 뽑아서 관리를 하는 그런 방식을 사용을 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이 오늘날 여러분들 차이나타운 같은 거 생각해 보면 돼요. 물론 오늘날의 차이나타운은 중국의 그 하교들이 머무는 어떤 거주 지역 더하기 중국의 그 어떤 뭐 다양한 식재료와 음식 문화를 즐기는 장소로 되어 있지만, 어떻게 보면 그 외지에 비슷한 출신 배경의 그 사람들이 모여 사는 하나의 조차지 개념이거든요. 차이나타운도. 그런 것들이 이 말라카 지역에도 그런 것들이 만들어졌다라는 거죠. 그리고 뭐 뒤에서 얘기를 하겠지만 이 시기부터 중국 지역에서 내려오는 상인들, 하교들의 많이 이 지역에 경제활동을 했고, 지금 사실 그래서 동남아 지역에서의 가장 큰 손이라고 하면 전부 다 하교 출신들이 많습니다. 어떤 뭐 소위 말하는 부자, 그런 게 있죠. 자, 그러면 이제 동남아에 대해서는 좀 살펴봤고 중국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경우에는 여러분들 뭐 한나라, 한나라 있고, 한나라 다음이 뭐예요? 여러분들이 익히 잘 아는 삼국지, 삼국지. 그래서 결국에는 삼국 위초고 삼국 중에서 누가 이긴다? 셋 다 못 이기죠. 그래서 삼국지가 재밌는 거예요. 삼국지는 유비조조 송건 중에 승자가 아무도 없어. 다 망했어. 최후의 승자는 누구? 사마이. 그래서 진나라가 세죠. 그래서 여기 앞에 보면 위진 남북조 시대라고 할 때, 위는 조조가 세운 그 위나라가, 엄밀하게 말하면 조조는 위나라 황제가 되지 못했지만 어쨌든 그 위나라와 사마이도 진나라를 세운 건 아니지만 그 아들이 세운 거지만 어쨌든 위진 남북조 시대를 거쳐서
굉장히 혼란한 시기였습니다. 이때 중국이. 예, 그래서 작은 나라들, 뭐 지방의 나라들로 이렇게 분열되어 있다가 이제 통일 왕조를 건설하게 되는데 그 통일 왕조가 수나라입니다. 맞아요. 고구려 쳐들어왔던 그 수나라, 그 수나라로 통일되었다가 수나라는 뭐 내부 사정도 있었고 결과적으로 대규모 고구려 원정이라는 문제 때문에 나라가 망하죠. 그래서 당나라가 들어서는데 그래서 당나라는 좀 오랜 기간 지속이 되고 이 당나라가 오늘 어떻게 보면 이 중세 중국의 대표적인 시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수당 시대 때 여러 가지 제도들이 등장을 하는데 뭐 과거제도 아니면 과거제도야 뭐 관리 뽑는 방식인 거고 군대 체제, 병농 일치제 일종의 오늘날의 예비군 방식을 이용을 한 거죠. 그래서 평상시에는 농사 짓다가 나라가 부르면 군대로 병사로 하는 뭐 그런 방식으로 썼고 뭐 그거야 여러분들 뭐 세계사 시간에 공부할 내용이고 이게 이 시기 때 재미난 게 요때 대규모 운하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나라가 물론 한국사에서는 수나라가 고구려 쳐들어와서 멸망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지만 꼭 그것만 원인이 아니에요. 수나라 때 뭘 만들었냐면 봐봐요. 이게 중국이 이렇게 땅이 넓은데 강들이 대체적으로 서쪽에서 동쪽으로 흘러요. 대표적으로 항하강 그리고 이제 양자강이라고 하죠. 장강 이게 흐르는데 서쪽에서 동쪽으로 그렇게 흐르는데 남북으로는 큰 강이 없어요. 조그만 그 항하나 양자강의 지류들은 있는데 항하나 양자강에 비할 정도의 큰 강이 없습니다. 그러면 나라도 뭔가 남북 방향으로 이렇게 수로를 뚫으면 뭔가 사통팔탈로 해가지고 이제 물자나 사람을 이동하기 편리하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수나라 시대 때 이 운하를 팝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 브라운 색깔로 되어 있는 게 수나라 시대 때의 그 운하입니다. 이 시기에 수도가 낙양이거든요. 낙양. 그래서 그 지역으로 북쪽 지역에 있는 물자와 남쪽 지역, 그러니까 오늘날의 상해, 항저우 이쪽 지역에서 물자가 가기 편하도록 운하를 뚫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운하라는 게 오늘날에 또 뚫기가 쉽지 않은 일인데 이 수나라 시대면 한국 기준으로는 고구려 신라 백제가 있던 시대거든. 기원전 600년이야. 이때 운하 뚫는다고 생각해봐. 방식은 뭐야? 사람을 갈아 넣는 것밖에 없죠. 사람을 갈아 넣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갈아 넣어지겠어요? 나라 왕조가 오래 지속될 수가 없었다. 근데 지금 오늘날에도 현대에도 그 운하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결정적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로 많이 발전을 합니다. 발전을 하게 되고 일단 인도랑 중국이 좀 다른 게 그 인도보다는 중국이 그 기후도 그렇고 이 지형도 그렇고 그리고 여러 가지 수자원도 그렇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 많아요. 그래서 뭐 이모작을 하고 뭐 벼농사도 짓고 그런 농업이 굉장히 발달했고 제가 수차례 얘기했던 것처럼 농업이 발달한 나라는 먹고 살릴 수 있는 경제력이 되기 때문에 이 시대는 농업이 최고의 산업이잖아요. 그래서 인구가 많이 늘고 경제가 발전하고 문화가 발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중국의 수당 시기 때 무역과 관련해서 몇 가지 또 이야기할 수 있는 포인트가 여기 요 8번 슬라이드에 나오는 차마고도입니다. 차마고도는 사실 여러분들 제가 뭐 설명을 하기보다 이거가 관련된 여러 가지 유튜브나 뭐 여러 가지 영상 매체들이 있어요. 뭐 쉽게 말해서 차마고도란 게 제가 여기 세 번째 동그라미에 뒤쪽에 한자를 적어 넣었는데 우리가 소위 먹는 차 그리고 말 이거를 거래하던 옛길입니다. 주로 어디였냐면 사천성 오늘날의 사천성에서 지금의 티벳 지역 티벳 자치구 지역에 예전에는 이제 지금은 티벳이 중국의 일부로 되어 있지만 예전엔 티벳에 그 독립 왕조가 있었어요. 뭐 토번이라든지. 그래서 그 지역 사람들하고 말과 차를 무역을 한 거죠. 인터내셔널 트레이드를 한 거죠. 그래서 그거를 하는 그 길이 엄청 험했는데 그 길을 오고 갔던 것들을 이제 차마고도라고 합니다. 그것도 있었고 그리고 드디어 이제 중국에서
우리가 체크해야 될 포인트가 지폐가 사용되기 시작합니다. 지폐가 사용되기 시작해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었어요. 그게 뭐 누구 하나가 딱 들고 나가가지고 무슨 뭐 대혁명처럼 지폐 씁시다 이렇게 된 건 아니고 여러 가지 이 지폐를 쓸 수밖에 없는 사건들이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우리가 중세 유럽을 공부할 때 우리가 전기시 공부하면서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무슨 얘기 했냐면 일종의 그 실물 화폐를 예를 들어서 금이나 은이나 뭐 이런 주화들을 들고 다니는 게 무게도 그렇고 그리고 제가 그 얘기를 했죠. 금과 은이란 게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상에 현실적으로 무제한적으로 산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금 하나, 은 하나를 생산하거나 유통시킬 수 있는 그 수량 자체에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거를 일종의 교환권 형태로 내가 은하를 직접 들고 다니지 못하지만 누군가에게 맡겨놓은 은하를 네가 나중에 찾아가는 식으로 일종의 신용화폐 오늘날의 어음과 같은 형식으로 사용을 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중국에서도 거의 비슷한 시기에 아니 조금 더 앞선 시기죠. 시대적으로 보면 조금 더 앞선 시기인데 일종의 어음처럼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여기 원래 중국은 저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뭐라고요? 이 엽전처럼 생긴 주화를 많이 사용을 했어요. 근데 일단 무겁죠. 걔네들은 세부치로 만들었기 때문에 구리나 청동이 주 재료이기 때문에 굉장히 무거웠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두 번째 동그라미 나와 있는 것처럼 이 당시에는 이제 비전이라고 불렸어요. 오늘날로 치면 어음과 같은 방식입니다. 그래서 동전을 들고 다닐 수가 없고 유통할 수가 없어서 일종의 증서를 받아서 나중에 교환을 해준다는 것을 전제로 오늘날의 약속어음과 같은 여행자 수표와 같은 개념으로서 사용을 하다가 북송시대가 되면 이게 시대가 흘러서 동전을 만드는데도 한계가 있죠. 그래서 그 철로 동전을 만드는데 그건 너무 무거워. 그래서 무겁기도 하고 들고 다니기도 힘들고 해서 이제 어음을 사용을 하는데 결정적으로 한계가 있었어요. 이걸 사용하는데 한계가 있다가 결과적으로 누가 지폐를 사용을 했냐? 몽골이 세운 원나라가 아예 대놓고 동전 쓰지 마. 동전 쓰지 말고 뭐 써? 지폐 사용해. 그래서 교초라는 지폐를 사용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어렸을 때 마르코 폴로의 동방견문록이라는 거는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일종의 그게 마르코 폴로라는 사람이 베네치아 상인인데 이 베네치아 상인이 이 원나라를 방문을 하고 여러 가지 보고 겪은 이야기를 약간의 블러핑과 MSG를 첨가해서 쓴 게 이제 동방견문록인데 거기에 그런 말이 등장을 합니다. 어디에서 쓰던지 이 종이로 모든 걸 지급한다. 진주, 보석, 금, 은을 비롯해 온갖 물품을 이 지폐로 살 수 있다. 이게 이 시대를 동시대를 살았던 유럽인인 마르코 폴로가 보기에는 너무나 혁명적인 모습이죠. 왜냐하면 이들은 금이나 은이라는 그 절대 불변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어떤 화폐 교환 수단을 사용해서 상거래를 했는데 금, 은마저도 뭘로 살 수 있다? 종이 쪼가리로 살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오늘날에 생각해보면 여러분들 지폐를 사용하는 게 너무나 당연한 일이지만 제가 앞서서도 얘기했지만 그렇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뭘 믿고 그 종이 쪼가리 뭘 믿고 그거를 거기에 가치를 부여하고 사회적 약속으로서 우리가 화폐 교환 수단으로 사용하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그런 거를 여러분들은 날 때부터 그런 사회에서 살아왔고 그렇게 교육받아왔기 때문에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시각에 봤을 때는 도대체 저 종이 쪼가리로 뭘 할 수 있는 것이냐라는 거죠.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불과 한 100년 전의 사람들이 오늘날을 본다면 더 충격적일걸? 오늘날 여러분들 뭐 써요? 카드도 쓰지만 카드보다 더 나아갔잖아. 애플페이, 삼성페이. 그잖아. 그거는 형태도 없잖아. 그러면 그 다음 금화, 은화 만들다가 처음에 물물 교환했죠. 물물 교환하다가 금, 은으로 교환하다가 야 이거 좀 규격화하기 좀 어렵다 해서 동전으로 금화, 은화를 만들다가 그
금화 은하가 생산량이 한계가 딸리고 가지고 다니기 불편하니까 약소보험 같은 거 들고 다니다가 그러다가 지폐가 나왔다는 거야. 지폐 들고 다니다가 이제 지폐도 이제 현대 과학 기술이 발달하고 금융 시스템이 발달하니까 신용카드는 쓰이다가 이제는 뭐까지 발전해서 개인 모바일 디바이스가 있다 보니까 그 모바일 디바이스를 이용하고 인터넷을 이용해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페이라는 형식으로 결제를 하는데 그 다음 뭐가 될 것 같아? 나갈 것 같습니다. 그럼 그것도 방법이야. 그럴 수도 있지 뭐. 들고 나가면 계산이 돼요. 그러니까 도현이가 말한 건 일종의 생체 인식이나 유비쿼터스 방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지금은 휴대폰을 이용을 해서 내가 그 애플페이 쓰려면 이거 이렇게 켜가지고 이렇게 인식해가지고 이렇게 흔들어가지고 갖다 대야 되잖아. 이 과정이 생략되고 내 신체를 인식을 해서 홍채를 인식하든 뭐 지문을 인식하든 뭐 그런 걸 인식했든 바로 결제되는 그런 방식으로 가든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화폐의 사용의 발전이라는 게 굉장히 우리가 생각할 부분이 많고 그런 걸 생각하다 보면 이제 다음 스텝은 어떤 모습이 그려질까도 여러분들 살아생전에 볼 수 있을걸? 그 다음 단계는. 어느 정도 가다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잖아. 왜냐면 이 지폐라는 거를 조폐공사에서 찍어내는데 매년 돈이 들잖아. 전 국민이 애플페이, 삼성페이 쓰고 카카오페이 쓰고 네이버페이 쓰고 신용화폐를 쓰면 굳이 현찰을 왜 만들어야 될까? 라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 뭐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그러다 보면 지금 여러분들 해외 나간 나라들 중에 어디지? 베트남인가? 이렇게 몇몇 나라들 가보면 종이 화폐가 종이가 아닌 데가 있어. 본 적 있어요? 약간 플라스틱 재질로 화폐 만드는 나라들이 있어. 나는 그거부터 시작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나라 화폐, 한국 화폐는 좋은 종이를 쓰긴 하는데 이 훼손도 많이 되잖아. 오래 쓰다 보면. 굳이 종이로 만들어야 될까? 플라스틱으로 만들면 안 되나? 왜 계속 전화가 오지? 아무튼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거는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당나라. 당나라는 이 역대 중국의 여러 왕조들이 있었죠. 뭐 수나라도 있었고 당나라도 있었고 한나라도 있었고 뒤에 나올 뭐 송나라, 명나라, 청나라가 있었는데 원나라도 있었고 당나라는 약간 사실 뭐 그 정통 중국의 한족이 세운 나라는 아니긴 한데 역대 그 중국에 있었던 왕조들 중에서 국제무역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가장 개방된 나라였어요. 왜냐하면 뒤에서 설명을 하겠지만 명나라 같은 경우에는 원나라를 꺾고 명나라가 이제 중국의 지배자가 됐는데 그 명나라 같은 경우에는 철저하게 세국 정책을 합니다. 외국하고 무역을 잘 안 해요. 안 할라 해. 왜냐하면 중국 내에 생산량이 좋고 물자가 풍부하기 때문에 굳이 해외랑 무역을 할 필요성을 못 느꼈고, 그리고 사실 뭐 그렇게 그 해외에 여러 식민지를 건설하고 해외 경영을 할 수 있는 인프라나 역량을 충분히 갖추고 있었으면 또 뒤에서 정화의 해외 원정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지만 명나라 같은 경우에는 작정하고 해외 식민지 만들고 해외 경영을 하겠다 했으면 할 수 있었어. 그런 역량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안 하거든. 여러 가지 내부 정치적인 문제로 인해서. 근데 당나라 같은 경우에는 여기 지금 당나라의 군사 관할지라고 해가지고 보면 오늘날의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키르기스스탄 그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영토까지 그 영향력을 넓힙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당나라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실크로드를 관리하고 중앙아시아 국가들하고 교류하고 유럽에서 들어오는 물자들이 이 교류를 하는 데 있어서 열려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시기에 많이 교류가 있었다는 부분이 있고요. 수단. 그리고 여기 밑에 왼쪽 아래에 있는 게, 그 교초라고 하는 화폐에 해당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사용을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당시에는 쉽게 말해서 동양이 서양보다 문명적으로, 문화적으로
과학 기술적으로 많이 발달해 있던 시대였어요. 그래서 뭐 그런 주도권을 잡고 있었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슬람의 학장을 얘기하면서 제가 아바스 왕조 이야기를 했었는데 751년에 이 아바스 왕조하고 당나라하고 전투를 한번 벌입니다. 이 실크로드의 지배권을 놓고 한번 전쟁을 벌여요. 그 전투가 이제 탈라스 전투인데 거기서 중국이 패해요. 이때 패하면서 뭐 여러 가지 포로도 잡히고 뭐 했겠죠. 이때 넘어간 게 뭐가 넘어가느냐? 소위 말하는 종이, 하약, 뭐 나침판 뭐 이런 게 넘어가요. 뭐 아주 어떻게 보면 오늘날로 치면 핵심 기술들이 다 뺏기는 더 유출되는 뭐 그런 사건들도 일어나고 합니다. 종이가 전파되었다. 자, 그리고 이 시기에 짧게 얘기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요 시기는 뭐 중국의 수당, 뭐 그다음에 그 이어서 등장하는 송나라 이런 시기 때는 한국사로 보면 통일신라와 고려 시대를 지나게 됩니다. 통일신라 시대 때는 여러분들이 물론 당연히 국사 공부를 했을 거니까 이 사람을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겠죠. 장보고. 그래서 장보고가 누군지, 장보고가 뭘 했는지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하는 거 여러분들 다 국사 시간에 배웠으니까 뭐 할 게 의미가 없어. 장보고가 한 게 뭐야? 쉽게 말하면 한중일 삼각무역 한 거예요. 어디에서? 오늘날의 완도. 거기에 청해진 만들어놓고 위치가 딱 좋잖아. 전남 완도 생각해봐요. 거기가 중국하고 일본 딱 중간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삼각무역하기가 딱 좋은 위치죠. 그래서 그런 삼각무역을 바탕으로 부를 축적을 하고 결국에는 중앙정계까지 진출하려다가 좌절되면서 뭐 암살되고 뭐 이렇게 됐는데 제가 장보고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거는 장보고의 이 청해진이 일대에서 끝났어. 청해진이 그 장보고가 죽고 끝. 청해진이 무너지고 나서 이런 어떤 청해진을 기준으로 해서 청해진을 중심으로 해서 중국과 일본을 연결하는 어떤 삼각무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속되는 게 아니라 배가 끊겨요. 지속되지 않아. 한 세대로 끝이야. 왜 그랬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약간 계속 장보고가 죽고 난 다음에라도 계속적으로 남아 있어서 삼각무역의 한국과 중국,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뭐 지정학적 위치가 딱 그렇게 생겨 먹은 거니까 일본하고 중국 사이에 한국이 위치하고 있잖아요. 위치적으로 오늘날에도. 그래서 여기서 중간에서 그런 중개무역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 데 있어서 지정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위치라고 볼 수 있는데 청해진이 결국에는 그런 역할을 수행을 했는데 청해진은 그냥 장보고 한 번 딱 한 대 때 이렇게 번성하고 끝나거든. 그 이후에 없어요. 왜 그랬을까? 이게 좀, 말해봐 의견. 해적들이 다시 나타났나요? 해적들이 다시 나타났나요? 뭔가 뭐 그런 걸 해적이라기보다는 정치적인 이유가 컸겠죠. 왜냐하면 그 이후에 이제 통일신라가 이제 멸망의 길로 가거든. 후삼국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어떤 그 청해진을 유지하고 장보고가 사실은 뭐 여러분들 그 국사 시간에 배워서 알겠지만 이 역적으로 죽어요. 역적으로 죽기 때문에 그 장보고의 잔존 세력을 유지하는 거에 대해서 그 당시 통일신라 지배층이 부담을 많이 느꼈을 것이거나 뭐 아니면 거기까지 신라의 어떤 그 행정력이나 이런 것들이 미치지 못했거나 뭐 여러 가지 이유와 원인들을 해석의 여지를 가지고 있을 수 있는데 이게 오늘날에도 저는 시사점이 있다라고 봅니다. 위치적으로 봤을 때 한중일이란 나라들이 이 세 나라가 중국, 한국, 일본 합쳐지면 하나의 경제권이 되면 내가 알기로 미국 역전할걸? 지금은 중국이 미국을 거의 따라잡았는데
역전은 못했어요 아직까지. 근데 일본이 세계 4위인가 그런데 한국이 9위권인가 10위권 정도에 있고 GDP나 GNP 기준으로 만약에 중국하고 한국하고 일본하고 공동 경제 그러니까 EU 같은 거 쉽게 말하면 한중일 삼국이 EU 같은 걸 만든다? 그러면 미국 역전하지. 예. 재밌는 건 그 미국이나 유럽 사람들은 그거 걱정하거든. 근데 알죠, 여러분들? 한중일 삼국이 공동 경제를 한다. 화폐를 같은 걸 쓴다. 불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절대. 남북 통일 더 쉽겠다. 그래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생각해? 한국이 여기 중간에 딱 있잖아. 지금 그러면 중국하고 한국은 물론 북한 때문에 육상 루트가 연결이 안 되지만 일본하고 한국하고 육상 루트 해저 터널을 뚫는 건 어떻게 생각해? 여기 쉽게 말하면 여기 어디 저기 뭐냐 5, 6도나 어디로 할까? 저 북항에서 출발해가지고 북항은 너무 번잡하다. 어디서 출발할까? 좀 가까운 데 없나? 저기 이기대나 5, 6도나 아니면 해운대 쪽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스시마 섬 거쳐가지고 저기 그 후쿠오카까지 해저 터널이 뚫려 있다는. 국민 감정 때문에 안 될 거예요. 기술적으로 안 되는 게 아니라. 비용은 엄청나게 들겠지. 비용은 엄청나게 드는데 방법은 있어. 우리는 스시마 섬까지 부산하고 스시마 섬 중간까지 뚫을 테니까 나머지 구간은 일본 너네가 다 뚫어 하면은 몰라. 일본이 생각 있으면 뚫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비용은 엄청나게 들 거야.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그렇게 연결이 된다. 라고 하면 후쿠오카를 가는데 비행기를 안 타고 배를 안 타고 차로 달려서 차나 기차로 1시간 이내로 후쿠오카 갈 수 있다. 부산에서. 그러면 부산이 서울 역전할 수도 있을걸. 후쿠오카 부산 경제권이 훨씬 커질걸. 나는 그렇게 생각하거든. 굳이. 근데 안 될 겁니다. 안 될 거예요. 국민 감정 때문에 안 될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해요. 모르지. 나는 그거를 못 보고 죽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은 보고 죽을 수도 있어. 나는 언젠가는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토목 기술이란 건 점점 발전을 하기 때문에 지금 뚫으면 한일 해저 터널을 지금 뚫으면 엄청나게 많은 공사 비용이 들 수 있는데 그거를 50년 뒤에 100년 뒤에 뚫으면 그만큼의 그 토목 기술이 발달하기 때문에 적은 비용으로 아마 뚫을 수 있을 것이고 그 생각을 나만 할 게 아니라 누군가는 할 거라고 봐요. 그렇게 되면 한국이 가장 큰 문제점이 뭐 많지만 아까 내가 저출산도 얘기를 했지만 한국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문제점이 여러분들이 지방에 있기 때문에 내가 하는 얘기인데 한국은 뭐가 문제냐면 모든 대한민국의 인력, 기업이 수도권에 너무 집중화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일종의 그 다른 두 번째 축을 만들어서 뭔가 수도권에 경쟁할 수 있는 곳을 만들겠다는 생각에서 시작된 게 여러분들 다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부울경 메가시티. 부산이 인구가 한 350만 되고 울산 그리고 이제 창원이 100만, 울산이 100만이 되니까 이거 대충 합치면 500만. 그리고 대구가 한 또 200만이 넘잖아. 그것까지 치면 서울 인구에 이제 거의 필적하는 경제권이 되거든. 이 동남권이. 그래서 이걸 하나의 메가시티로 만들어서 수도권과 이 동남권을 양대 축으로 해서 대한민국을 발전시키자는 게 국토 균형 발전의 시작점이었고 했는데 이것조차 잘 안 돼. 왜? 부산 생각 다르고 울산 생각 다르고 경남 생각 다르고 다 달라. 쉽지 않아. 근데 이제 만약에 거기다가 한 축으로 해저 터널까지 뚫어서 후쿠오카까지 바로 육상으로 이동할 수 있다? 생각해봐요. 대구하고 부산도 1시간 거리잖아. 차로. 부산하고 후쿠오카도 차로 1시간 거리라고 생각하면 부산이 중심이 되고 대구, 후쿠오카, 창원, 울산 이렇게 해서 하면 부산이 중심이 되잖아. 그러면 부산이 서울보다 앞지를 수도 있다고 봐요. 생각하기 나름이야. 생각하기 나름. 그 생각이 저는 뭐 우리 세대, 그러니까 교수님 세대 때는 안 될 거라고 봐요. 안 될 거라고 보는데 여러분들 세대는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죠.
프랑스하고 영국이요. 여러분들 100년 전쟁 한 거 알죠? 걔네들 국민 감정 좋지 않아요. 근데 해저톤을 뚫었잖아. 경제적 필요가 있으면 뚫는 거야. 옛날에 조상님들이 서로 뭐 이러고 전쟁했던 거는 수백 년 전의 일이야. 그러니까 해저톤을 뚫는 거야. 근데 우리는 아직 한 두세대밖에 안 지나왔잖아. 그죠? 우리가 해방된 지 한 70년, 80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시간이 조금 더 가야 돼. 시간이 조금 더 가서 한 세대가 한 네 번째 세대쯤 가면 그 일제시대 때 뭐 100년 전, 200년 전에 뭐 그 있었던 일, 뭐 그게 중요하겠어? 당장 오늘 먹고 사는 문제가 더 중요한 문제지. 그래서 지금 당장은 어려워도 우리가 장기적으로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제가 뭐 여러 가지 부산시나 이런 데 가서 자문도 하고 하는데 부울경 메가시티가 결국에는 지금 계속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지자체 간의 협의가 안 돼. 예. 왜냐하면 지금 현재의 그림대로 가면 부산이 많은 걸 양보해야 돼. 왜냐하면 자동적으로 그런 메가시티를 만들면 가장 중심축으로 모든 인력과 물자와 자본이 모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 근데 거기서 방향성을 한국 안에만 제한을 할 게 아니라 해저톤을 뚫어서 일본 규슈 지역까지 확장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거는 뭐 세계적인 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모멘텀이 될 거라고 봅니다. 엑스포를 뭐 다시 유치할지 모르겠는데 엑스포 그거 한 100여일 뭐 이벤트하고 축제하고 끝 아니야? 불꽃놀이 하고 그 끝 아니야? 뭔 의미가 있어? 그게 무슨 뭐 부산에 산업을 가져오길래 부산에 무슨 기업을 유치를 시킬 수 있는 거야? 부산의 인구를 늘릴 수가 있는 거야? 부산 시민들의 생활이 개선되길래 아무것도 안 돼. 나는 왜 거기에 매몰되는지 잘 모르겠어. 엑스포가. 차라리 한번 여러분들 세대에 여러분들이 언젠가는 나이를 먹어서 내 나이가 될 거고 여러분들이 언젠가는 60대가 되고 기성세대가 될 텐데 여러분들이 기성세대가 됐을 때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게 과연 국민 감정만 우선시할 문제인가? 아니면 뭐 1200년 전에 장보고도 한중일을 연결하는 무역 네트워크를 만들었는데 여러분들은 조금 더 나아간 생각과 방향성과 미래 전략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사전제작 강의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